도중에 건 내일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첫날은 버팁니다. 한국 증시가. 근데 둘째 날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국 시장 좀 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연기금 막판에 매수했습니다. 주식 선물 매수합니다. 주식 선물 매수한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는 키우고 있다 라는 쪽이기 때문에 꺾였다가도 3일 정도 안쪽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2차전지 왜 올랐어요? 저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서 좀 오기 마련이고 네. 너무 이제 좀 답답해서 몇몇 2차 섹터 네.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드려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 먼저 오늘 시장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만다행이었다 정도. 예.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몇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다시 또 기사들은 S의 공포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S는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네.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해서 금리 인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쉽게 할 수도 없는 예. 그러한 구간에 뭐 이슈가 나오면서 어쨌든 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예. 특히 기술주 반도체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야 오늘 우리도 이제 큰일 났구나.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다가 거의 보합까지 예. 네,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한 4% 빠지다가 어쨌든 하이닉스도 낙폭을 한 절반 줄였던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그러니까 두 시장 모두 오전 10시 지나가면서 좀 네네네. 괜찮아진 괜찮아진 느낌. 한 시간은 좀 네. 긴장했는데. 네. 좀 미국은 그래도 우리는 좀 약간 또 왜냐하면 작년에도 디커플링이었으니까 네. 원래도 디커플링 되면 참 긍정적으로. 네, 좋겠습니다. 네. 미국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오늘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고 이번 주가 사실은 좀 중요한 주간이죠. 이벤트도 네. 많고 특히나 엔비디아 이벤트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미국은 조금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선방하면서 좀 한 주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스타트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끄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버틸 줄 알았습니다. 버틸 줄 어떤 포인트 때문에요? 척 보면 N입니다. 예, 그냥 버틸 줄 알았는데 예. 도중에 건 내일입니다. 내일. 예, 오늘은 솔직히 첫날은 버팁니다. 예. 한국 증시가. 근데 둘째 날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국 시장 좀 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작부터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딱 전환돼서 마련돼 준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버팁니다. 게다가 또 시작해서 아까 10시 얘기를 하셨는데 10시 반쯤 돼서 중국 시장 그렇게 큰 변화 없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려고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뭔가 이렇게 좀 석연치는 않고 잘 버티긴 버티는데 한국 증시 좋아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체크할 게 많아요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곱씹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힘은 네, 주 후반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또 되려면 오늘 확 플러스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예. 예, 역시 반도체가 무겁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졌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목마른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오늘은 선방을 할 줄 알았고 내일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는 기록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내일 일장에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총평이나 느낌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이거 좀 궁금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2차전지 왜 올랐어요?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제가 뭐 저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서 좀 오기 마련이고 네. 네, 그거라도 내려가면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네, 올라가는 이유는 몇 가지 찾아는 왔는데요. 사실은 뭐 시원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오늘 상승만 아니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뭐 그런 이야기 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딱 네. 지난주 네, 월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찾다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수요처가 그렇죠. 확대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너무 이제 좀 답답해서 몇몇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 2차 이제 섹터 네.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 드려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
펀더멘탈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수급적 이벤트밖에 자기들은 뭐 말할 게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네. 본인들이 보고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관련된 이런 뭐 배터리와 관련된 숫자들, 네.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리튬 가격이 최근에는 뭐 더 이상 안 빠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에 대한 전망치를 뭐 드라마틱하게 바꿀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있는 모멘텀들이 몇 가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도 좀 발현이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뉴스 중에 하나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그러니까 전 종목으로. 예. 원래 공매도가 코스피 200 그리고 네네. 코스닥 100개 큰 종목들 위주로 한다라고 했다가 오늘 금융위원장께서 전 종목 대상으로 전면 재개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에 좀 섞이지 않을 만한 것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오른 것들은 사실은 뭐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숫자의 뒷받침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른 주식, 연초에부터 오른 주식들은 사실은 공매도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미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약간 일정을 조금 땡겨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IRA 보조금 같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폐지가 아니라 계속 좀 유지라든지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각 주의 이제 주정부의 인사를 면담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우리만 갔다가 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센티인 거죠. 투자 심리인 거죠. 2차 전지에 지금 바닥고 있는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슈는 LG 엔솔이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모멘텀이 받는 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원통형 4680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티저 영상도 보여주고 뭐 하면서 테슬라의 로봇 택시, 그다음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 이런 쪽에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재부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여기에 4680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들의 함유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연속성이 있느냐. 네, 연속성 있게 조선과 방산이 막 1년, 2년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계속? 근데 그렇게 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까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3월 5일, 6일에 있는 인터배터리 직전, 조금 길게 본다면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3, 4월 정도. 네. 그래서 상반기에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2차 전지는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반기에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또 이제 숫자가 생각보다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거나 펀더멘탈 상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 조금 상반기에 강했다가 하반기에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차 전지 오른 이유 모멘텀에 대해서는 영끌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아니 이게 근데 언론 보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며칠 전 것까지 끌어다 써서 다시 뉴스가 재부각되기도 했고, 이거 언뜻 헤드라인만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캐즘 벗어날 것 같은 분위기처럼 막 헤드라인이 달리긴 하던데, 어쨌거나 2차 전지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가는 거죠. 되게 인문학적인 명언 같긴 한데 네. 곰곰이 모른다는 생각하게 얘기입니다. 되네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뭐 2차 전지 쪽에서 되게 좋게 보시는 분, 예. 이게 주도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이유를 대라 그러면 무슨 연기금이 사고 어쩌고 저쩌고 수급 가지고 얘기할 거면 무슨 조식을 못 얘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예요. 순환매고. 순환매. 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좀 돌리는데 가장 일조를 한 섹터거든요. 처음에는 바이오가
딱 잡더니 네. 그 다음에 바이오가 빠지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수급을 잡았던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또 이제 이쪽이 약간 꿈을 먹고 아직 업황보다 꿈을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섹터다 보니까 네. 이벤트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플레이가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인터배터리 전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갈까요? 예, 가시죠.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왜요? 얘기를 해주셔야 그다음 제가 자 그럼 보시죠 이렇게 가는데 왜냐면 너무 초치는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인터배터리 전에 팔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요즘에 반등이나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도 여전히 손실권인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솔루션은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계좌로 하시라고. 아, 같은 계좌에서 하시지 마시고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예. 훨씬 더 그래야 이제 새로운 뭐, 이제 뭐 선수단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묶이게 되면 단가가 막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내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손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일단 싸게 밑에서 샀는데 근데 새로운 쪽으로서 만약에 여기 있던 거를 좀 띄어다가 아니면 뭐 새로운 현금을 넣어다가 예. 새로운 계좌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해서 차라리 그럼 다시 빠지게 되면 옛날 계좌에서 다시 사든가 아니면 요거는 놔뒀다가 또 밀리면 그거 계속 플레이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물린 계좌의 특. 대표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아. 왠지 이게 보지도 않아 이쪽은. 그래서 와 나 도본 것 같아를 자기 최면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 합쳐져 있으면 그런 착시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렇죠. 아. 그 되게 운영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아. 그러면 계속 오르게 되면 손절 폭을 줄여서 때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걔 매매 잘한 건데 내가 고점에서 정리를. 네네. 근데 손에 폭을 줄여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다가 한 두 번 하다가 내가 왜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우리 팀장님 표정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긴 저는 뭐 국내 주식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안 하던 거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가 이제 대부분의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그 하락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요. 인터배터리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네. 주 후반인데 그까지 이제 한 따따블 올라오면 이제 가능한데 그렇죠. 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이 올라오는 거로 줄이기에는 아직도 손실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딱 그 네.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헉했던 거고 네. 그래서 왜 인터배터리 전에 팔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야, 이유는 딱 모멘텀 플레이라니까요 이게. 네. 네, 그런 그러면 과정 새로운, 쪽에서. 네. 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쳐져 있었으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맞추는데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인터배터리 뭐 나오겠네라고 해서 뭐 나올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3사가 총출동해서 이번에 최대 규모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46 시리즈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46 시리즈 하게 되면은 이게 지름입니다. 지름 46mm. 그러니까 4.6cm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일반 건전지보다 좀 큰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쫙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이 46. 이 80은 뒤에 길이 이걸 길이라고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80, 95, 120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2170이라고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2170이면 이거 지금 절반 정도, 그리고 70이니까 살짝 작은 정도. 그러니까 그냥 AAA급 네. 이렇게 긴 정도, 예. 그 정도로 봤었는데 그거보다 좀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아니 뭐 좀 지름 넓어졌고 길이 더 높아진다고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수율 잡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위험성과 그렇죠. 그 에너지 밀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관이라고 한 2, 3년 또 허비해서 2년 정도 들어갔어요 기관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둘 다 들어갔는데 가장 높은 게 46120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이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요런 거까지 3종 세트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기존 거보다 에너지 화출력이 5배 이상이면은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채택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들이 또 하나 46 시리즈에 대한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이번에 2025에서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줄 게
열 전파 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넘버 T NOTP 예, 서말 이런 건 아시죠? 열 관련돼서 간섭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과가 설명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아,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잘 안 됩니다. 막 네네. 찾아보면서 예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배터리가 이렇게 패크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뭔가 이상해서 요거 하나 모듈이 이상하다. 그러면 열폭전 배터리를 이거를 그러면 쪽 하나씩 이렇게 쫙 수치화를 하는데 그것 쪽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수치화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러면 열을 전파가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게 이게 딱 세워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거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그냥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열폭주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지도 안 되게 딱 막아주는 기술 네네. 이거를 소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NCM 계열 쪽에서 그나마 안전성에 대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로 SK온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또 보다 보면은 잠깐만요. 예. 지금 요게 나오네. 그래서 셀투팩이라고 요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셀투팩 기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삼성 SDI가 예. 이거 좀 사라졌는데 삼성 SDI가 또 새롭게 또 얘기하는 기술 중에 이건 원래 중국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예, 셀투팩이라는 거는 지금 모듈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제 모듈이 있는데 예. 모듈 없이 그냥 바로 팩화시켜서 셀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듈이 없이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그냥 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공정성이나 그것도 성과도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걸 바로 진입하는 거죠. BYD가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것도 우리도 한다.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기술이죠. 어.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얘 모듈이 없다라는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하나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SK온에서는 이번에 3대 폼팩터 뭐 다 한다는 얘기는 뭐 얘기 나왔던 거고 네. 파우치형 각종 원통형 그 중에서 미드니켈 배터리를 첫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NCM이니까 특히 니켈 쪽을 함량을 더 높이는 거죠. 50에서 70%.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가장 LFP 그리고 가장 또 성능 좋은 거는 하이니켈, 중간이 미드니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드니켈이 LFP 대비해서는 밀도가 1.5배 높고 무게는 40% 가볍고 근데 하이니켈 대비해서는 저렴하고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요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음극재를 또 어떻게 쓰냐 뭐 얘기를 또 많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까지 바꿔주게 되면 또 이제 다음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하이니켈하고 미드니켈하고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LFP랑 경쟁하기 위해서 예. 하이니켈계가 그 NCM 계열이 LFP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어떤 전기차 중저가 쪽에 라인업 들어갈 쪽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SK온이 수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음 중저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만큼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LFP랑 그 열을 그러니까 효율 관련된 쪽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 강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거에 따른 기대감? 근데 이게 좀 작용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그래서 2월달 초쯤 되면은 항상 2차전지 쪽들이 작년에 쭉 빠졌다가 반등하는 기점이 됐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럼 그때 그래서 작년에도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그때쯤 일반적으로 이때쯤에는 인터 배터리 한 달 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선수들은 그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분명히 보면은 이번 주 말쯤이나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약간 동력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전고체였는데 예. 이거 동력이 빠진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작년 이맘때 2차전지 흐름들이 어쨌거나 튕이 튀는데 그렇게 연속성이 있거나 길지는 않았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 배터리 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못을 확 박으시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인터 배터리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단기 모멘텀을 보고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인터 배터리를 보고 사신 분들은 그 직전에 상시는 모든 게 기대가 그렇죠. 반영이 네, 되니까 맞아요. 플레이하는 거 네. 맞고요. 그건 네, 맞는 네. 거였고 이제 앵커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지금 그거로 인해서 올라올 때 얼마나 회복해서 그거를 이제 빠져나올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2차전지 너무 못 가니까 좀 희망회로도 사실 질문에 녹아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터 배터리 때 전에는 직전에는 약간 플레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대치 반영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물량 한번 소화하고 난 다음에 4, 5, 6 있잖아요. 또 예. 왜냐하면 3월 말에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4, 5, 6 여기가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될 텐데 지금 이 2차전지 지수 제가 잠깐 이제 그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 이 고점 15,000에서 여기까지 빠져서 이제 바닥에서 약간 고개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업종 지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터 배터리로 인해서 뭐 올라오면 뭐 이 정도 올라온다고 쳐도 여기서 올라온 게 이만큼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저는 4, 5, 6은 한 번 더 위에서 높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는 좀 줄 것 같거든요. 예. 상반기에. 그래서 인터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도 실적 바닥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는 좀 더 한번 회복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긴 차트인데 이게 아무리 안 좋은 섹터도 중간중간에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은 주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통 이야기는 많이 예. 하는데 사실은 그 데드캣 바운스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4, 5, 6의 공매도 관련된 이슈까지 맞물려서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집중만 해준다면 그 2차전지 좀 아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인터 배터리 데이보다는 그 높은 가격에서 4, 5, 6 정도에서 줄일 수 있는 또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 당장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그 다음 스테이지에 조정받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팀장님께서 또 첨언을 해주셨고 새로운 전략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보유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예. 할머니가 2년 전에 할머니가 네, 제가 아시는 분 할머니가 예. 예, 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아, 네네. 예, 2년 전에 네. 다들 2차 전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에코프로를 고점에 샀습니다. 네. 예,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서 하도 한숨 푹푹 쉬면서 하시니까 손자가 네. 그 주세요. 제가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대요? 복구했어요. 마이너스 60%를 복구했습니다. 마이너스 60%를 60%. 복구했다고요? 예.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처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 그 예, 계좌를 계좌를 분리해서 예.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제 후배예요. 네. 근데 아니 그러면 실제로 돈 액수도 복구를 한 거예요? 다 수익률 그냥 숫자 이번에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대요. 아, 이번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슨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래서 여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얼마 가겠지 이러다가 계속 빠졌던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머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해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시장에 맞춰서 보조를 좀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한국 증시 매매할 때는 좀 하셔야 됩니다. 물린 게 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장기로 간다. 그러면 장기로 갔었을 때 어차피 바닥을 찍고 이제 왔다 갔다 그 변동이 보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도 짜보시는 게 한국 시장엔 예 그나마 예. 그만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뭐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예.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파와 정파의 투자 전략이 나왔는데 예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텐데 아니 둘 다 섞으셔도 될 것 같고 분명히 좋은 투자 팁도 대표님께 나왔고 그리고 관점 포인트도 팀장님께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제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자세하게 또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사하고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해운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도 좀 훈풍이 불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과연 특히 해운주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일단 뭐
해운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로 두기에는 이제 컨테이너 쪽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운임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굳이 해운 쪽을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로 줄 섹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번씩 이러한 이제 모멘텀은 항상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이번에도 이제 뭐 조선 해운 이런 쪽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예. 추진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하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중국의 상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제조한 것들이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 원의 징수를 추징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국 배를 이거를 뭐 어떻게 저기 뭐 발주를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그렇죠. 네, 시장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국에서는 시장에서는 뭐 그러한 선주들은 걱정을 하기 마련이니까 미국의 해운 견제나 투자 제한에 잘못된 처사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또 중국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또 이야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해운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봤을 때 파란색 가장 위에 있는 선이 HMM입니다. 이거 과거의 현대상선이죠. 네, 사명이 변경돼서 HMM인데 HMM이 거의 10% 이상 아주 강하게 이제 오전에는 움직였다가 10시 전에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슬슬 이렇게 상승폭이 축소되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HMM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가 아래쪽에 넣어드린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은 뭐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늘 기관 매수세가 또 특이하게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뭐 나머지 해운주들도 다 오전에 10시 이전에 상승폭을 지키기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기 관점에서 규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로 뭔가 숫자라든지 펀더멘탈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차익 실현하니까 아마 좀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보통 선주들이 배를 주문할 때는요 한 20년 정도 배를 한번 만들면 30년 정도 운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문을 보통은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생기면 또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중국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쪽으로 이제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실은 해운주 움직일 때 조선주들도 조선주까지 아침에 같이 그렇죠. 움직였다가 조선주는 그냥 오늘 조선사들은 별로 재미없었고 네. 아래쪽에는 조선기자재 뭐 LNG 관련된 기업들은 그나마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 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국한테 발주 안 내고 이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은 이렇게 되면 한 20년 정도 이제 설령이라고 하는데 배의 나이가 많이 차면 네. 이제 폐선을 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고차도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10년 이상 타면 이제 팔잖아요. 예. 근데 그 중고차 가격 시세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산 선박의 중고선 가격은 앞으로 이게 올라올 일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규제는 뭐 하는데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게 임팩트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런 이슈가 만들어질 때마다 컨테이너라든지 자동차 운반선과 같은 해운 운임은 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여야지만 비로소 HMM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까지 좋아지겠죠. 근데 최근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게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웠던 대로 운임 지수는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서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나타나야지만 진짜 이제 해운주들은 한번 컨빅션 있게 투자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생긴다. 지금은 뭐 단기 이제 그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인한
투자 심리로 인한 뭐 모멘텀 플레이 예. 정도 가능한 구간이고 진짜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 해운 운임 지수가 좀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정도를 봐야 펀더멘탈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해운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운주는 솔직히 이번에 사이클이 네. 철강 움직이고 화학 움직이고 그런 이제 시클리컬 업종 움직이다 보니까 한 축으로 같이 붙어서 움직인 것 같고 오늘 나왔던 뉴스는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건 쉽게 맞아요. 팔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 쪽에서 HMM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 푹 뜬 거는 그냥 이것도 좀 며칠 된 뉴스긴 한데 SK 해운 쪽에 벌크선 인수한다고 네, 네. 그 관련된 쪽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인수해서 그만큼 시너지 근데 HMM 재무구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인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응은 굳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주인이 아직 없는데 SK 쪽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뭐 부탁해 이런 느낌. 예,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게 한번 나왔는데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그리고 특히 해운 쪽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다른 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모멘텀은 들어올 수 있어도 운임 구조는 당연히 SCFI 쪽 가지고 변화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향 기조여서 지금 당장 실적에 어떤 큰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단 BDI는 다릅니다. BDI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BDI는 단기 바닥 찍고 돌아가는 모습들인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다고 쳐도 저희가 해운업체 중에 모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시장에서 잘 못 알아주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LNG선이 운반하기 시작한 LNG선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탱커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종목 분명히 갑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네. 매출의 100%가 다 그쪽이 탱커 쪽이에요. 그쪽에서 실적도 그냥 이름이 원래 그래서 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저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뭐 2, 3년 동안도 계속 흑자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눈여겨 보시되 근데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탱커가 들어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탱커가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지금 테마주를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쪽도 있다는 거는 아시고 그러니까 약간 전혀 관심 없을 때 사면은 분명히 수익 나는 종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근데 BDI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BDI는 일단 추세를 잡겠느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3월 달에는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딱 틀을 잡고 변화를 시키겠다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오팍 돌아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이고 해운주는 일단 아직 크게 관심이 별로 없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아직은 관심이 없다를 결론으로. 화학 쪽에서도 그랬잖아요. 화학 관심 없다. 네, 네. 단 탄소 포진만 관심 있다. 음, 오늘 쭉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제가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다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걸 봤었거든요. 야, 대단하다.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인터뷰 짤도 막 그래서 돌아다니긴 하던데 실제로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와이프 몰래 사러 왔다고 그거를 인터뷰 그 M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래서 공중파에서 네, 네. 용기도 대단하다. 와이프가 안 볼 거라는 확신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출연료가 셌나 보죠. 인터뷰료.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네. 그 출연료 안 주거든요. 그 인터뷰 그래요? 한다고. 길에서 인터뷰할 때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하는 예. 거죠. 양해만 구하고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희한하네. 난리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요즘은 엔비디아 대단하다. 줄 서서 추첨을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쓴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선 사람 내에서 추천을 할 정도. 그래픽카드 이런 품귀 현상에 대해서 물론 AI 쪽도 대단하지만 좀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팀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사실은 공중파 방금 말씀하셨던 그 M 본부에서 예. 이제 뉴스가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 전만 하더라도 여러 이제 테크 관련된 이제 언론에서는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뭐 대형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두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난리래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좀 싸게 산 사람들이 또 웃돈 맞아요. 받고 좀 중고 리셀 내놓고. 까먹고 예, 막.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뭐 난리가 났는지 들어보면 상당 부분의 이 물량들을 중국 쪽에서 이거를 막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더 공급은 타이트한데 생산한 지가 지금 뭐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다가 물량도 별로 없는 데다가 중국에서 뭐 웃돈 주고 막 가져가니까 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인은 과거의 케이스고요. 네. 지금 AI를 이제 중국에서 해야 AI 되는데 때문에. 아. 이 고성능 GPU는 중국에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최신형 RTX 5090 같은 이런 것들을 약간 개조를 하면 AI 학습이나 하는데 일부는 또 돌릴 수 있는 저사양 쪽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가 원래 2020년과 2021년도 비트코인 시세가 엄청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이후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그림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러놓은 줬대였는데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때 2020년과 2021년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었던 이슈가 방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암호화폐 시세가 막 오르니까 너도 나도 채굴한다고 용산 네,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네. 그때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은 암호화폐로 인한 사이클이고 이번에 그래픽 카드의 품귀와 이 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AI 관련된 뭐 중국뿐만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 그 AI에 대한 네. 투자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막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내 그래픽 카드를 이제 누구죠? 엔비디아나 AMD랑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만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네. 수입해서 국내에 또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 기업명은 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런 군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지금 빨간색 영역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하고 수입해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그러면 과거에 암호화폐 그 사이클 때 실적이 이제 어땠느냐를 보면 이번에도 실적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픽 카드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과거에 2020년과 2021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봤는데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2020년과 2021년 예. 매출액이 약간 다운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때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면 이러한 수입 유통하는 기업들의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게 과거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사태가 사실 한 분기가 갈지 아니면 뭐 두 개 분기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길어지면 두 개 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만약에 짧은 파동으로 끝난다면 이번 1분기 실적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우리가 추정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때 당시에 그럼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을 때 이렇게 수입 유통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나라는 걸 보면 20년과 2021년 사이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뭐 사이클이 이슈가 된다면 이제 뭐 공중파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태가 좀 일단락되지 않고 조금 이어진다라면 관련된 테마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한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해보면 좀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 기업 중에 하나가 뒤에 시스템 붙어 있는 기업입니까?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땡땡땡땡 시스템. J로 시작하고요. 네. 네. 저는 시스템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J만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저 미처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었던 그 흐름인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예, 좀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이슈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투자 아이디어 뭐 새로울 만한 게 있을까요? 뭔가 제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제가 시총이 네. 너무 작습니다. 아. 이런 거 플레이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차라리 제가 보기엔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연관되는 GDDR 네. 이쪽이 더 나을 겁니다. 매매하시게 되면 최근에 이쪽이 소캠 관련된 쪽으로 부각 받았습니다. 소캠, 네. 근데 그쪽에서 이게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안 빠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DDR이 더 그래픽 전용입니다. 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회사인데 좀 올라서 있죠군요.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뉴스는 나왔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또 산업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쪽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환기 차원에서 또 팀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거 한번 자료 조사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외국인 관광객 동향들이나 여기에 따른 소비 패턴 이거를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또 한국이 잘하는 거 찾아야겠죠. 한국이 잘하는 거. 근데 원래 내일인가 수요일쯤 가게 되면 또 2월 관광 통계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의외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우리나라 위험 국가라면서요. 풀렸나요? 무슨 국가?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 입장 쪽에서 한국 방문 위험 국가, 방문 위험 국가. 그 계엄 사태 예, 이후에 예. 그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사정이니까. 근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아봤더니 월별 입국자 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이 이렇게 좀 빠지긴 빠져요. 근데 과거 뭐 이게 계절성이 좀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년 1월과 올해 1월 보게 되면 26% 늘었네요. 그러면 작년은 2024년 1월은 그때 코로나 끝나고 막 회복되는 기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겠지 하는 것보다 더 많네요. 그러네요. 네, 외국인들은 이상 없이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아시아 주요국 월별 입국자를 보게 되면 일본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근데 예. 일본은 겨울인데 한국에 올 리가 없잖아요. 겨울은 그쪽이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해도 뭐 이쪽이 훨씬 더 볼 게 많으니까 그로 가겠죠. 환율 생각하더라도 뭐 환율도 약간 굳이. 미스가 났고요, 살짝.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채우느냐?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예. 쪽쪽이 터냈네요. 겨울인데도 한국에 오네요. 네, 그래서 요게 터하고 있다. 요거를 수치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관광객이 550만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가장 좋았을 때가 500만 명대예요. 거길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올해 7% 이상 증가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중국 관련 뭐 이런 얘기들 한 봄쯤부터는 또 나올 수 있지 않나. 게다가 또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 한알령 해적이대가 막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저기다 넣을 수 그것- 있겠네요.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게다가 뭐 다음 주인가 또 무슨 문화국 뭐 누구들 오신다면서요. 가서 뭐 같이 얘기를 한다면서요. 또 예.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지만 숫자로는 이렇게 슬슬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어디서 돈을 쓰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관광 총 소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이쪽이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까지 성장돼 있어요. 괜찮네요. 돈 와서 한국 와서 돈을 뭘 쓸까 싶었는데 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쓰냐 보게 되면은 금액상으로 금액은 이제 살짝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꺾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가장 높은 게 대형 쇼핑몰.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네요. 네,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 잘 갖춰진 와서 한국에서 뭘 살까요? 김, 뭐 이런 거 삽니까? 네, 요즘에는 명품 한국 가서 명품 사요? 많이 안 삽니까? 현대백화점 가서 글 씁니까? 아 그런가? 뭐 사요 네. 요즘에? 아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따라 다녀보겠습니다. 이제 봄 되면 따라 다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쪽에서 뷰티 이런 것들 많이 화장품. 그쪽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면세점이 의외로 저 미칩니다.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저 위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많이 바뀐 거죠 스타일이. 그리고 또 카지노도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가는구나. 이유는 예전만큼의 그 금액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식음료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K푸드. K푸드 쪽 꼭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인당 소비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턴하기 시작하면서 입국 소비액들이 늘어나는 거 됐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지금이 물론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비액들이 늘었다.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쓰느냐? 여기네요. 의료 소비액. 이쪽으로 보게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소비 금액은 과거에 보셨던 2018년도, 19년도 나왔던 금액이 벌써 몇 배입니까? 이게 3배? 그 아까 보여주셨던 총 소비액에서는 그러면 저 의료 소비액 따로 뺀 겁니다. 따로 빼서 따로 빼서 변화를 본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게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자세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소비 금액의 비율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썼어요. 예. 그때 한참에 그런 거 있었죠. 왜 압구정 가게 되면 뭐 패키지가 있었다면서요. 뭐 19박 20일 뭐 이러면서 맞아요. 다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네. 붕대 감고 막 쇼핑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피부과입니다. 피부과가 높고 성형외과가 생각보다 못 따라갑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대충 이제 머릿속에 한국이 잘하는 피부과 관련된 쪽에 이 정도가 이제 다시 붐이 나오지 않을까. 그쪽에서 시장 이제 최근에 뭐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이제 턴하긴 하는데 이거 대비해서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 대비해서는 조금 좀 덜하지 않나. 그쪽에서 이 동향들 이제 2월 데이터 나오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보험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모 D 증권사에서 인덱스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는 이거는 다른 제가 블로그에서 보고 따온 거고 예. 거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 쇼핑몰 가서 뭘 살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세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형 쇼핑몰에서 뭘 살까 이 궁금증도 사실은 좀 제가 있고. 중국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쭈아찡 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가서 같이 하루 동안 같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사실 놀라웠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쪽으로 특히 피부과 쪽으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성형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형을 네. 한번 하고 하면 그냥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피부과도 여기서 한번 받으면 다시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에서 받게 되면은 네.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만약 미국이나 다른 데서 자국에서 받는 것보다 네. 항공기 빼고도 남는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와서 그거 적립했다가 두 번 쿠폰 적립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은 전문이세요. 우리 팀장님이 전문이시니까 직접 시술도 해보시고 보니까 팀장님은 올리브영 전문가 아니셨습니까? 피부 시술도 받으세요? 피부과도 금리 올라오기 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금리 올라오기 전에. 금리가 거의 아프네요. 금리 민감도가 상당한 이쪽도 산업이군요. 어쩔 수 없죠. 뭐 정기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올리브영 가는 거고요. 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원래 가던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요즘에는 팔자주름이 조금 짙어지시네요 하면 이제 또 한 대 맞고 뭐 그렇게 하죠. 네.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그것도 다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죠. 유행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상담 실장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오셔서 주로 하는 것 중에 그래도 필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러 많이 하시는 거고 이번에 뭐 주가 좀 실적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휴젤 실적 좋았거든요. 지금 뭐 4분기 실적 지금 나온 거 제가 잠깐 간단하게 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매출액 뭐 영업이익 다 성장했는데 영업이익률이 47%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PER 20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표님이 오늘 인덱스 리포트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뭐 아직 20배 정도 초반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간단한 시술도 받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뭐 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의 효과를 많이 또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또 마스크가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벗어야 되고 이래저래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네. 무슨 고민이요?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나? 사실 저도 여기에 미간에도 이제 필러를 맞아봤고요. 아. 예, 여기 눈 밑에 이게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예. 여기도 필러 다크서클. 맞아봤고, 네. 여기가 파이면 여기 볼륨을 채워줘야 조금 젊어 보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네. 네, 우리 아. 대표님 좀 같이 손잡고 가세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대표님도 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필요가 아니라 이걸 다 바꿔야 페이스오프 해야 됩니다. 페이스오프. 그래서 어쨌거나 필러는 여전히 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네, 요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피부과에서도 시술 관련해서 변하던데 그러면 의료기기도 그만큼 회전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료기기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그러니까 중국인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혜를 얼마나 받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굳이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의료기기 이 필러뿐만 아니라 아까 대표님이 보여주신 그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비용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네, 그림 네.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돈을 썼다라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거기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톡신이나 필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손기술 자체가 제가 피부과를 몇 군데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네. 누구한테 이거를 받느냐에 따라 리프팅이라든지 받느냐에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손맛에 따라서. 예. 아. 근데 우리나라 그 전문 부분 용어 나왔네요. 손맛? 손맛. 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원텍이라든지 이런 무형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제 또 장비 깔아놓은 부분들 소모품 팔리고 네, 이러니까 네. 이제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요. 올라오면서 지금 충분히 의료기기 쪽도 볼만한 때가 왜냐하면 낙폭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분위기죠 지금 다 같이. 네. 일단 대표님도 의료기기 쪽으로는 여기는 근데 뭐 요즘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수출 지표도 워낙 여기는 잘 나오던 곳이었으니까. 이게 한때는 저희가 의료기기 쪽들이 실적 잘 나오고 이게 예. 보통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기본이 30%고요. 근데 소모품 쪽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랬었는데 작년에 한번 부러졌습니다. 하반기 때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그게 업체별로 다르긴 한데 약간 수출 쪽에 주력하는 회사들이 약간 흔들린 게 좀 있었고 예. 근데 이게 그걸 내수로 같이 보강하는 쪽들은 더 선방했고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약간 달라 있습니다. 근데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산업이 흥행하는 만큼 우리 대표님도 한 번쯤은 들러서 포기했다니까. 이 바지 아니 약간 탐방 느낌으로 와이프가 스터디 느낌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아직 괜찮대요. 표정이 뭐죠? 표정이 두 분의 사랑 응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의료기기와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그러니까 뉴스화가 많이 안 됐거나 관심 바깥에 있는 투자 전략들이 몇 개가 나온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우리 제작진 측에서 나름 준비했는데 이거 안 나와 좀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대표님 오늘 시장 총 정리하는 그 판이 안 나갔다고 김민수의 30초는 오늘 그걸로 마무리 지으시죠. 야 하다 이제 막판에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게요. 예. 네, 저도 처음이긴 한데 시간이 네. 좀 애매해서 자 김민수의 30초입니다. 이제 다른 거 말고 그거 보세요. 왜 제가 내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예. 일단 다른 거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 것처럼 보이죠. 선물하고 선물 매도하면서 예.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연기금 막판에 매수했습니다. 네. 매수를 바뀌었고 주식 선물 매수합니다. 확 돌아왔죠. 예, 주식 선물 매수한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는 키우고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 키우게 되면은 보통 꺾였다가도 한 3일 정도 안쪽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내일 만약에 이렇게 돌리는 게 또 미국이 또 약했는데 한국이 돌아가기 좀 약하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또 엔비디아 뭐 어쩌고저쩌고 또 거기까지 늘어지는 거고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탄력받을 수 있고. 네. 막판에 수급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또 이거 기억에 담고 내일 시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